오늘 발표장이 코로나 여파로 해서 좀 썰렁할 줄 알았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몇몇 분이 찾아와 주셔서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딱 맞습니다. 아주 접촉하면서도 분위기가 잘 이렇게 갖춰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발표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비체험의 심리학적 탐색과 자비조막 훈련은 효과 검증에서 하현주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원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논평은 하현주 선생님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논평은 박성현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1부 때하고 앞선 발표하고 방식은 똑같습니다. 하현주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발표를 하도록 하겠고요. 제목은 자비체험의 심리학적 탐색과 자비조망 훈련의 효과 검증입니다. 심리학계에서는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치료 방식들이 생겨나고 있었는데요. 기존의 증상을 치료하고 개선하고 변화시키려던 것에서 경험으로부터 탈융합하고 탈동일시하는 이런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수용과 마음챙김이 2000년대 초반부터 자기자비까지 심리치료의 제3세대 인지행동치료의 새로운 흐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기존의 심리치료는 자아를 강화하는 것, 그러니까 현실에서 기능하고 적응하는 자아를 강화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요. 기존의 자아를 강화하던 패러다임에서 최근에는 낮은 자아 상태, 하이퍼 이고익 스테이트라고 하는데요. 저도 자아 상태라고도 하고요. 자, 이런 마인드셋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주목받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인드풀니스에 이어서 컴패션 개념인데요. 이 컴패션이 정의되는 바는 불교와 심리학에서 각각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자와 비가 결합된 말로서 기쁨과 유익함을 주고 고통을 없애주려는 마음으로 정의가 되고요. 불교적 자비의 특징으로는 자리이타, 자타불이, 동체대비라는 특징들이 묘사되면서 자기와 타인에 대한 이분법적 태도를 지향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아직까지 서구 심리학에서는 자기와 타인은 독립적인 개체로서 뚜렷이 구분되는 개념이라면 불교적 자비에 있어서는 이런 이분법적 태도를 지향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원적 정의는 다음과 같고요. 심리학적 정의는 자신과 타인의 고통에 비방어적이고 비판단적인 개방적인 상태로서 고통에 대한 인지적 이해와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동기와 행동 등으로 묘사됩니다. 자, 자비의 심리학적 구성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아차림과 느낌, 그리고 반응하는 것. 이 알아차린다는 것은 타인의 고통에 대한 알아차림을 얘기하는 거죠. 또한 민감성, 타인의 고통에 대한 민감성과 동정하려는 마음, 그리고 공감하는 마음, 그리고 타인을 돌보고 도와주려는 동기, 그리고 타인의 고통에 앞서서도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고통 감내력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자체에 대한 비판단적인 태도도 되고요. 이 스트라우스 등은 심리학자들의 자비 정의에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이 5가지가 포함되어서 전체적으로 조망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고통에 대한 인식의 과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고, 두 번째로는 인간 경험에 있어서 우리가 나 혼자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고통이라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조건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통받고 있는 상대방과의 공감적인 연결,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누구나 자비로워지고자 하지만 그 불편한 감정을 감내한다는 것은 사실 개인에게도 굉장한 도전이고 힘든 일이 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고통받는 일을 수용적인 태도로 대해야 하는 것이 자비의 구성 요인에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고통을 경감시켜 주고자 하는 동기와 행동 이 모두를 포함하는, 그러니까 자비가 개별 정서로서가 아니라 이런 종합적인 태도로서 보아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자비와 유사한 개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용어상의 혼선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자비라고 최근에 회자되는 자비 없다 이런 표현에서의 자비는 신이시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할 때는 mercy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우리가 제가 연구하고자 하는 개념은 자비, 컴패션에 해당되는 용어입니다. 자, 이 자비는 고통받고 있는 대상의 고통을 경감시켜 주고자 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자, 정서 상태는 우리가 주체와 객체상의 구분은 이거는 서구 심리학적인 정의이기 때문에 유지된다라는 것이 남아 있고요. 자, 정서 상태는 공감적이되 내가 고통에 함몰되거나 상대의 고통과 동일시하지 않는 상태인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행동 경향성은 타인의 고통을 보고 도와주려는 이런 접근 행동을 유발한다는 것이죠. 자, 다른 슬픔과 사랑, 동정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자비와 다른지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고요. 자, 정서 전염이라고 하는 것은 객체, 타인의 상태에 대해서 내가 무언가를 보고 들었을 때 그때 발생하게 되는 나의 상태, 나의 정서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분노하는 사람을 보고 내가 분노가 느끼든지 아니면 위협감을 느낄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그 감정이 나의 감정인지 타인의 감정인지에 대한 구분은 모호해지기 시작합니다. 대개는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신의 정서전염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따라서 도움 행동으로 이행하지 않게 됩니다. 자, 반면 공감은 공감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요. 이 공감에도 마찬가지로 주체와 객체 상태의 구분은 유지되고 행동 경향성은 자비가 일어나면 접근 행동을 대부분 유발하는 것과 달리 공감하더라도 이 사람이 경험하는 감정이 내가 얼마나 경험했던 유사한 경험인지 그리고 나와 얼마나 친숙한지에 따라 접근할지 도움을 줄지 여부는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 또한 자비와 또 유사 개념으로 혹은 같은 이 하위 구성 개념으로 많이 연구되고 있는 개념이 셀프 컴패션인데요. 자기자비라는 개념인데요. 이 자기자비는 자기에 대한 친절함, 또 마음 고통에 함몰되지 않는 마음 챙김의 요소, 그리고 인간 보편성의 개념을 구성 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기자비는 지금 2000년대 이후에 굉장히 폭발적인 연구를 국내에서 하고 있는데요. 심리학계에서. 그렇지만 이 자기자비의 개념 자체가 한계를 띠고 있다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자기와 타인의 구분을 지향하는 것이 그리고 이 자기와 타인의 상호 의존성에 기반한 자비를 강조하는 이 불교적 맥락과는 자기자비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이 사실은 불교 맥락과 모순된다는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자비와 자비의 치료적 효과들도 굉장히 많이 연구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만 보시면 행복감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를 느낄 때 활성화되는 왼쪽 전전두피 활동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됐고요. 보통 이 티베트 스님들을 대상으로 자비 명상을 하시는 스님들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입니다. 또 부정적인 정서들이 감소되고 또 여러 가지 개인의 자원, 긍정 정서를 기반으로 한 개인적 자원이 축적되고 이것이 유지되는 효과들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친사회적 행동의 증가, 그리고 사람이 어떤 고통이나 위기, 트라우마를 경험했을 때 이것으로부터 탄력적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초보 상담자들의 고통 공감으로 인한 공감 피로와 심리적 소진을 감소시킨다는 연구들도 보고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자비와 심리적 건강이
항상 정적인 상관만 보고된 것은 아니었는데요. 자비가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의 과정을 수반하기 때문에 지나친 공감을 통해 과잉각성된 개인의 상태는 건강한 자비심을 억제한다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정서 표현으로 인해서 유발된 우리 개인의 각성이 수준이 지나칠 경우 자비가 아니고 오히려 고통을 유발하게 되고 이러한 각성 상태가 지나치게 되면 오히려 공감적 분위기에서 빠져나가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공감 피로라고 연민 피로라는 표현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비와 심리적 건강에 대한 혼재된 결과들이 보고된 것을 볼 때 과연 자비가 정말 그 자비가 건강하고 진정한 자비였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해 볼 수가 있죠. 심리학자들도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과연 진정한 이타적 동기라는 것이 존재하는가라는 것에 대해 다양한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프로이드는 이 자비에 대해서 이타주의는 이기심에서 비롯되고 연민, 이 자비는 잔인함에서 비롯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우리 어떤 원초적인 추동이라든지 이런 욕구들을 리액션 포메이션이라고 한다는 건 반동 형성하는 거거든요. 신경증적으로 억압하고 반대로 표출하려는 행위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저는 이것들을 여러 가지 유사 자비의 양상이라고 2018년도 연구에서 정리했었는데요. 우리가 건강한 자비가 아닌 다양한 동기에서 자비심을 실천하게 되기도 하죠. 특히나 대표적인 것으로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 매력적인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이런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한 자비 행위가 있는데요. 이런 행위들을 우리가 공적 자기애, 커뮤널 나르시시즘이라는 용어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자기애적 자비라는 양상으로 살펴보려고 했었고요. 자, 그리고 이렇듯 자신의 욕구를 반동 형성하고 또 배제하면서까지 타인의 욕구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은 개인의 건강과 안정감에 해로운 결과를 보고하게 됐고 병리적 이타주의라는 개념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너무 지나치게 돌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충분히 좋은 돌봄 제공자가 아니라는 자기 비난이 자비로 인한 심리적 건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울증과 연결된다는 보고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복종적 자비라는 용어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자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이타적이고 누구나 바람직한 상태라고 저 또한 연구하기 전에는 생각했었는데요. 무엇이 진정한 자비라고 할 수 있는가? 무엇이 자기 자신을 해치지 않으면서 타인을 위해 건강한 동기에서 출발한 자비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자비라는 현상 자체가 타인의 부정적인 정서를 마주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정서 전염의 과정이 뒤따르게 되는데요. 정서 전염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목소리, 자세, 움직임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의 두뇌는 자동적으로 모방하고 동조하려는 경향성을 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상대가 느끼는 것과 거의 유사한 정서를 느끼게 되는 이런 경향성을 말하는데요. 지금 우리 안에도 이 정서 전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의 긴장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도 있고요. 저의 웃음에 같이 따라 웃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타인의 표정, 타인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의 영향을 주고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독립된 개체로서 독립된 감정을 내 안에 어떤 틀 안에 가두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서가 전염되고 이 정서 전염에 대한 연구가 흥미로운 연구들이 많은데요. 표정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얼굴 표정이 잘 전염될 수 없을 것 같죠. 눈빛으로도 전염됩니다. 눈빛. 우리가 사랑스러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자유롭게 바라봐 줄 때 그 눈빛이 얼마나 따뜻한 정서를 우리에게 유발하나요? 그렇죠? 그리고 목소리도 정서 전염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신생아들이 막 울면 아이들이 다 따라서 울죠. 그래서 이 정서 전염 현상이라는 거는 이렇게 원시적인 현상부터 그리고 이 발달 과정에 따라서
이 아마 정서 전염의 가장 발달된 스펙트럼의 상태가 자비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타인의 고통에 영향을 받으면서도 이것을 타인이 전달한 그 감정 자체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긍정적인 정서 상태로 치환해서 혹은 자기 안에 연금술을 발휘해서 돌려주는 행위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최근 심리학자들도 이 인문학도에서 보시기에는 사회과학도들은 참 이 단순한 학문을 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단순한 심리학자들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정서가 전염된다는 거는 어쩌면 우리가 타인과 독립된 존재가 아닌 게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러운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동안은 자아를 강화하고 나를 키우고 자존감을 유지하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주제였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그런데 나의 자존감을 아무리 유지하려고 해도 주변 사람이 괴로우면 나한테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나 혼자 잘 사는 거, 나 혼자 열심히 사는 걸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요. 심리학계에서 무아라는 얘기 쓰면요. 거의 이단 취급당했어요. 무아는 웬 말이냐, 자아를 강화하기로 바쁜데. 이랬는데 이제는 조금씩 뭐 하이포 이고익 스테이트, 무아, 셀프레스 프로세스 이런 표현들이 심리학계에 자리 잡으면서 이제야 우리가 정말 불교적인 무아와 심리학이 이제 교두보를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게 된 거죠.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비와 심리적 건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혼재된 결과가 있고 또 자비의 과정에서 지금까지 심리학 연구에서는 한 개인의 고통이 타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자비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타자의 상호 연결성의 맥락에서 정서 전염과 살펴보려는 시도가 거의 전무했기 때문에 연구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고요. 그리고 자비라면 우리가 무조건 좋고 불교에서 자비는 마땅히 권장돼야 될 덕목이었기 때문에 자비 자체에 대한 반성적인 고찰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건강한 자비라면 어떤 점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탐색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서구 사회와 현대 사회의 자기 중심적인 태도, 이건 이기적인 태도뿐만 아니라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타인의 어떤 정서적인 영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태도들이 어떻게 자비와 관계에서 연구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네, 제가 너무 많은 얘기들을 서론에서 쓴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연구 1에서는 자비라는 체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현상과 본질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탐색해 보려고 했고요. 연구 2에서는 자비와 정서전염의 관계에서 자기중심적인 자기 몰입과 마음생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이 자비 조망 훈련이라는 훈련을 개발함으로써 정서전염으로 인한 공간 피로를 줄이면서도 자기 몰입적인 태도를 줄이고 자기와 타인 모두에게 자비를 함양할 수 있는 간단한 처치를 개발하였습니다. 자, 제가 이 현상학적 연구를 하는데 거의 2, 3년을 쏟아부었던 것 같은데요. 이거를 요약해보면 너무나 짧아서 아쉽고요. 저의 논문을 보시면 보다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결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요약해볼게요. 자, 연구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비라는 현상 안에서 어떻게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탐색하고자 했고요. 연구 대상은 이제 여러 분야에서 자비를 실천하시는 분들 가운데 추천을 받은 분들을 통해서 제가 8분 만나뵀어요. 보통 원래는 12분 섭외했는데 2분은 본인이 충분히 자비롭지 않다고 철회하셨고 2분은 이제 실천 방안과 이런 것들이 저희 연구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총 8분 면담을 하고 같이 연구했습니다. 자,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분석 방법은 현상학 연구 중에 다양한 연구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해석학적, 현상학적 방법을 통해서 분석했습니다. 해석학적, 현상학적 연구는
이 실제 삶의 체험, 상황의 맥락 내에서 인간 경험의 의미에 대해서 이 연구자의 해석을 보태는 것입니다. 연구자의 해석, 문헌학적인 해석 등을 제공함으로써 체험을 더 풍부하게 그리고 또 더 전달하기 쉽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통해서 마지막 현상학적 글쓰기까지 진행이 되었고요. 연구 참여자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 뵀던 분은 원불교 전교무님이셨고요. 그리고 제가 종교를 넘나들면서 자비 체험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연구했어요. 저도 만나는 과정마다 한 분 한 분이 참 귀한 말씀들을 전해주시고 그 만남 자체가 저에게 굉장히 치유적이고 자비에 대해서 더 고민하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 분들을 떠올리면 애틋한 마음이 들어요. 자, 그리고 한 분은 이 쪽방촌, 이 서울 동자동 쪽방촌에 가시면 그 좁은 동네에 천여 가구의 쪽방촌이 모여 있어요. 그 쪽방촌에 가서 참여자분 만나고 그 동네를 일대를 돌아봤었는데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통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약자, 소외계층 분들이 더 많은 고통을 경험할 것이고 어떻게 보면 더 자비롭지 못할 것이라는 어쩌면 저의 선입견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 계셨던 분들 모두 하나하나가 굉장히 영혼이 자유로운 분들이셨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서로를 도와가고 서로의 고통을 돌보려는 태도들이 저에게 굉장히 감동적으로 다가왔었습니다. 반면에 이 쪽방촌에 굉장히 많은 지원과 지지가 쏟아지는데요. 연일 매스컴에 보도가 되기도 하죠. 뭐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 그런데 이쪽에서 받는 도움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 도움을 주는 사람의 일방적인 접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쌀을 가져가라고 해놓고 이제 쪽방촌 분들이 가면 무슨 도둑 취급을 한다든지 돈 훔쳐가려는 사람 취급을 한다든지 급식소를 마련해서 이제 줄을 세워서 식판을 들고 굉장히 비인격적으로 이제 너희들은 받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런 취급을 당해도 돼. 이런 식의 태도들이 사실은 이 거주민들과 이 간사 선생님들 굉장히 불쾌하게도 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진정한 도움이란 어떤 방식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주는 사람 입장에 도움이어야 되는지 정말 받는 사람 입장에서 존중받으면서 돌봄을 받는다고 느끼게 하려면 어떤 자비여야 하는가 하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자, 이외에도 다양한 상담 현장에서 또 생태운동에서 실천하셨던 분들 많이 만나 뵀었고요. 자, 제가 질문했던 목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비를 체험하셨던 순간, 자비의 경험들, 그리고 자신의 고통에 근거해서 타인에게 자비를 발휘할 수 있게 됐다라는 저의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각자 참여자분들의 고통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됐습니다. 자, 연구 결과 이렇게 3가지 주제가 크게 분류가 되었고요. 총 7가지 상위 주제가 나타났는데요. 첫 번째는 이 고통 앞에서 어떤 자비 체험을 하는지에 대한 측면입니다. 자, 첫 번째, 고통받는 존재를 향해 자연스럽게 주의가 지향되고 관심이 일어났었고요. 자, 이 참여자분들은 생명을 향한 타고난 감수성들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밥상 앞에 올라온 고기를 보고 왜 나는 쟤를 먹어도 되고 쟤는 왜 나보다 덜 중요한 존재이지, 이런 고민부터 동물이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던 것부터,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가 뭘 더 가져야지 하는 삶보다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과 어떻게 하면 노동자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를 삶을 통해 고민하셨던 대목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웠던 것은 자비라는 것은 고통의 체험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았던 사랑을 기반으로 사랑과 고통이 함께 있을 때 만들어지는 것, 이런 것이 빚어내는 것이 자비 아닐까 싶었는데요. 부모님으로부터, 스승으로부터, 아내로부터 무한한 존중과 사랑을 받았던 경험이 먼저 존재하셨던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죽음 혹은 가족의 죽음 혹은 질병 이런 불가피한 고통이라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자비를 훈련할 수 있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훈련의 과정들이 연구 결과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 참여자분들은 고통을 겪는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타인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라고 역설하셨어요. 자, 또 두 번째 분류에서는 자신과 타자의 상호 연결성에 대한 인식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자타의 구분이 없는 고통이 이렇게 넘나들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정서전염의 체험들이 내담자와 상담자 사이에서 비일비재 일어나게 되고 또 우리가 만나는 이 분노하는 사람을 만나고 돌아왔을 때 집에 와서 자신이 그 분노를 아내에게 쏟아내고 있는 과정을 발견했던 이런 체험들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관심 있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주제는 우리가 한 사람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에 사실은 우리 집단의 고통이 집약돼서 들어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한 집안에서 문제아로 자라나서 이제 상담을 받들어 온 이 아이가 알고 보면 이 가족들의 어떤 복잡한 역동의 희생양이 되고 가족들의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어서 이 아이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이 아이는 이 가족의 고통을 대변하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월호 참사 때 경험했던 우리 집단의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고통들 이런 정서전염이 어떻게 확산될 수 있고 한 사람 안에 그 고통이 얼마나 많은 집단의 고통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체험들도 보고 됐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대속하는 분들, 봉쇄수도원의 수도자분들 이런 체험들이 보고 됐었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통을 교류하고 있는데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단절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사실은 타인에 대해서 무자비한 사람들은 사실은 자신의 고통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체험에서 이런 참여자들의 보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고통이 자신에게 충분히 자비롭지 못할 때 타인에 대해서도 무자비한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떤 가해자 혹은 뭐 일베의 참여자들이 일베의 사례가 묘사됐었는데 연구에서는 사실은 일베나 어떤 사회적인 부적응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연결고리 안에서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어쩌면 그 사람 자체가 무자비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처한 고립된 환경, 사회적인 단절 이런 것들이 무자비함을 낳을 수 있다는 것들이 연구에서 드러났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자비가 타인을 향한 자비로 일어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매개체로서 기능한다는 것이 체험에서 드러났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건강한 자비에 대한 반성적 고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고통을 마음 챙김의 태도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고통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고 그리고 그 고통에 대해서 그리고 고통을 겪는 누군가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는 태도, 분별하지 않는 태도들이 드러났습니다. 자, 그리고 자비롭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몰입에서 탈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체험들이 보고됐습니다. 수행을 하면서 나라는 집착, 내가 얼마나 에고에 집착되어 있는가를 자각하는 과정들이 참여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드러났었고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숨기려고 하는지, 내 상처를 어떻게 덮으려고 했는지에 대한 직면, 그리고 상처에 대한 인정을 통해서 조금 더 자비롭게 나아갈 수 있다는 점도 보고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쪽방촌에서의 사례를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자기적인 만족이 아니라 받는 사람 입장에서 타자 중심의 윤리, 타자 중심적인 자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들도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비란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내가 조금 더 힘을 가진 내가 타인을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야 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이 연구를 통해서 고통이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인간을 성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고통을 잘 겪어낼 수 있도록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는 것, 최대한 존중해 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고통에 함께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 끝에 오게 될 그 희망과 이 결실에 대해서 이 참여자분께서 표현해 주신 거예요.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함께 가는 희망의 경로다. 고통의 경로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심층 면담의 내용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결과를 요약해 보면 이런 우리 상호적인 의존적인 상태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해서 고통 자체를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마음챙김의 태도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자기중심적인 자기 몰입에서 벗어나서 고통받는 타인을 향한 진정한 존중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1에서 드러난 태도와 이런 요인들을 가지고 연구 2와 연구 3에서 적용해 보자 하였습니다. 제가 시간을 네네. 나머지 연구들을 빨리 요약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서전염이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 고통이 왜 일어났지 추론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 자신의 고통에 대한 원인을 잘못 귀인하게 돼요. 이걸 정서 오귀인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게 나로부터 발생됐다. 나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우리 자기 몰입적인 태도가 일어나게 되면 고통받는 타인과는 멀어지고 자신의 불편한 정서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비로 넘어가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가 해서 아까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이거는 부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화살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화살이라는 자기 몰입적인 태도를 맞을 것이냐 아니면 자비로 나아갈 것이냐에 있어서 마음챙김이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이거는 참여자들의 진술을 통해서도 드러난 것이고요. 사실은 이 자비와 지혜가 불가분의 관계라는 이 불교적인 입장에서도 추론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자, 그래서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고요. 연구 가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일반인 3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분석을 했고요. 이 첫 번째 정서 전염은 마음 챙김과 자비와는 정적인 상관을 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자기 몰입과는 부적인 상관을 나타내었습니다. 또 자기 몰입은 부정적 정서 전염과는 정적인 상관을 그리고 마음 챙김 자비와는 부적인 상관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가설 중에 정서 전염에서 자비로 가는 경로에서 마음 챙김이 매개해서 자비를 증진시킬 것이라는 매개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고요. 자기 몰입은 억제하는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림으로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정서 전염에서 마음 챙김과 자기 몰입의 정적 매개 효과와 부적 매개 효과가 검증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정서전염이 긍정적인 정서전염과 부정적인 정서전염 두 가지 경로가 있기 때문에 각각을 살펴봤을 때는 마음 챙김의 간접 효과는 유의미했는데 부정적인 정서전염에서는 자기 몰입만의 억제 효과가 유의미했습니다. 자, 이 말은 긍정 정서 상태일 때는 자비로 넘어가는 것이 이 자체로도 사실은 굉장히 높은 상관을 보이기 때문에 마음 챙김이 있고 없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정서 전염 상태일 때는 여기에서 마음 챙김이 이걸 정적으로 매개해주면 참 좋겠죠. 저희 가설은 그랬던 거지만 실제로 마음 챙김의 경로는 유의미하지 않았어요. 부정적인 정서 전염 상태에서 자기 몰입으로 가는 경로, 그래서 이것이 자비를 억제하는 경로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이 의미는 이 고통을 함께 나누는 자비의 과정에서는 부정적인 정서 전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마음 챙김이 이
부정적인 정서 전염 효과를 크게 충분히 상쇄시키지 못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음 챙김을 증진시킨 부정적인 정서 전염 상태에서는 마음 챙김만 하려고 하는 것도 어렵고요. 사실 여러 트라우마 연구에서 마음 챙김을 개입하려고 했을 때 너무 부정적인 정서 상태에 있을 때는 마음 챙김이 충분히 개입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던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정서 전염 상태에서 자비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몰입을 낮추는 개입이 훨씬 더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살펴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몰입을 감소시켜서 자비 조망 훈련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세 번째 연구인데요. 자, 간단하게만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기존의 자비에 대한 개입들이 이렇게 있었고요. 그렇지만 많은 기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 정서 전염의 과정에 대한 이해나 자기 몰입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이 부재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훈련이 필요하다고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너무나 잘 아실 얘기들인 것 같고요. 요거는 중요하니까 하나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기 참조적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아에 집착한다라는 불교적 표현하고 어떻게 보면 대치될 수 있는 표현일 것 같아요. 경험을 자기와 연합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는 경험을 역사적인 나의 경험들과 연합시키는 걸 서사적 자기 참조적 과정이라고 하고, 예를 들면 내가 또 불안해, 발표를 앞두니까 예전에도 불안했는데 또 불안해, 이런 태도라면 이제 최근에 마음챙김의 요소에서는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지금 이 순간 불안하구나라는 체험적인 요소에 집중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아직 남아있는 것은 나라는 요소죠. 원래 윗바사나에서는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이렇게 보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냥 그 불안 자체가 있다라고 보게 하는데, 이것이 심리학에서 넘어왔을 때는 잘못 적용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아를 강화하기 위한 요소로 마음챙김을 쓰다 보니까 여기에서 자아로서의 자기가 떨어지지 못하는 과정들이 계속 남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체험적 탈자기 참조적 과정이라고 해서 하버드와 이스라엘 연구진들이 이 과정을 실험적인 연구를 통해서 개발했는데요. 자, 이 과정에 저는 자비를 추가하고 싶었어요. 자비와 지혜가 불가분의 관계이고, 사실 여러분 수행을 하다 보면 민감해진 상태가 있는데, 이 민감한 상태에 대해서 이게 내게 아니라면 누구 거지? 나는 왜 이 반복된 민감함을 경험해야 되지? 수행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왜 또 이러지? 이런 현상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경험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계속된 탈동일시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타인의 경험이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정서 전염의 현상이 이 과정을 훨씬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요약해 보면요. 그래서 정서 전염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 챙김도 너무 자기만 보게 되는 개입이 되기 때문에 타인을 향한 조망을 확장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봤고요. 자, 그리고 이런 최근에 개발된 체험적 탈자기 참조적 과정. 사실 셀플레스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무아 과정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차마 무아라는 표현을 심리학 연구에서 쓰기가 좀 조심스러워서 탈자기 참조적 과정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했습니다. 자,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각각의 집단을 제가 자비 훈련과 마음챙김 훈련을 각각 보완해서 교육을 하고, 일주일 동안 각자 집에서 이제 생활 현장에서 이 생태학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삶에서 이 실험 처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매일 녹음을 듣고 명상을 하고 경험 기록지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태도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종결 시점 일주일 후에 측정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4주 후, 그래서 총 3번의 측정을 하게 됩니다. 집단과 처치의 교육 내용은 다른 것 같습니다. 자비가 고통을 없애주려는 것이 아니고 타인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정서 전염과 우리가 자기 몰입적 해석에 대해서 벗어나기 위한 이런 교육들을 실시했고요.
그리고 자비를 확장할 수 있는 훈련들이었습니다. 또 마음챙김에서는 마음챙김의 바른 태도, 의도와 이 나를 떼고 경험 자체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우리가 생각으로 어떻게 자신을 가두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과정이 이렇게 펼쳐 보일 수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동일한데요. 이 체험적 탈자기 참조적 과정이 개입된 것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마음챙김의 과정에서는 자신의 감각으로 들어가고 자비조망 훈련에서는 타인을 향한 조망으로 확장되는 것. 우리가 고통을 공유했구나. 나뿐만 아니라 상대도 고통스러웠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거죠. 자기에게 조금 더 집중된 상태고 여기는 타인을 향한 조망이 확장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집단 간 훈련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내용을 자세히 적어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경험 기록지에서는 자기 참조적 과정, 자신과 관련돼서 어떻게 경험을 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적게 하고 또 여기서는 자기 참조적 개입, 자신의 주의가 어디로 향했는지, 얼마나 반복되는 것이었는지, 그리고 이 경험이 이 문항들이 중요했는데요. 이 경험을 얼마나 나의 것이라고 평가했는지, 얼마나 이걸 내가 만드는 것이라고 확신했는지를 여부를 통해서 이 경험과 나를 탈동일시할 수 있는지의 문항들로 측정했습니다. 자, 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파란색이 자비조방 집단이고 연두색이 마음챙김 집단인데요. 자, 마음챙김 집단에서도 체험적 탈자기참조적 과정을 추가했을 때 기존 연구에서 잘 증진되지 않았던 공감이라든지 자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증진되는 효과들이 일어났어요. 자, 마음챙김 집단에서도 자비가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됐지만 지속 효과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졌고요. 그리고 마음챙김은 꾸준히 유지됐지만 여기에서 집단 간 차이가 사전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이 공변량으로 투입해서 통제하고 분석했습니다. 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경향성을 보시면 자기 몰입이나 이런 것들을 이 자비 조망 집단에서 치료적인 효과가 그래도 조금은 떨어지지 않고 유지된다는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울에 있어서는 크게 치료적인 효과가 나지 않았던 게 이 우울은 장기적인 무드 자체는 굉장히 지속 기간이 오래되기 때문에 일주일의 처치만으로는 부족했을 수 있는데 불안에 있어서는 굉장히 급격한 치료 효과가 보고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 집단에서 이렇게 치료 효과가 컸던 것이 마음챙김에서 호흡에 집중하게 되는 요인들, 그래서 각각의 집단이 조금은 차이가 있었기 때문일 수 있는데요. 요약해보면 자비조망 훈련 집단에서는 공감에 있어서 조망 수용, 타인의 조망을 수용하게 되는 측면이 증가했고 자기 참조적 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음챙김 훈련 집단은 이 자비의 하위 요인인 사랑의 요인에서와 자기 자비는 증가했는데 자비 척도에서 하위 요인인 연민이나 공감 능력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건 아마 척도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 훈련상의 차이점일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자비조망 훈련 집단이 훈련 후의 효과가 추후 시점까지도 지속되는 경향을 보였다라는 점을 유의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집단별 유의미한 효과 차이가 나지 않은 이유는 자비조망 훈련은 제가 아무래도 처음 개발하는 거다 보니까 욕심을 내서 많은 요인들이 같이 더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복잡도가 높아서 참여자들의 효능감과 숙련도가 낮았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자비조망 훈련에서는 타인의 불편감을 다시 환기시키기 때문에 이런 것이 불편감을 유지시키는
영향을 미쳤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또한 마음챙김의 호흡의 효과로 인해서 부교감 신경계의 활성화가 이완 효과 때문에 마음챙김에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을 가능성도 시사되었고요. 마음챙김에서도 탈자기 참조적 과정을 추가하였을 경우 최근에 마음챙김 개입이 너무 자기중심적인 경향으로 흐른다는 비판이 있는데 마음챙김에서도 탈자기 참조적 과정이 추가되면 자기 몰입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자비가 증진될 수 있다는 것이 치료적 시사점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비조망 훈련의 치료적 시사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종합 논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연구는 자비 체험의 전체 양상을 포괄하지는 못했고 또 이 제가 측정하려던 변인들이 객관적으로 살피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이 이 사회과학적인 연구의 방법론의 한계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지만 제 연구의 의의를 살펴본다면 다양한 자비의 측면에 대해서 고찰함으로써 자비를 함양하기 위한 경험적인 건강한 자비를 함양하기 위한 경험적 토대를 구축했다는 것, 그리고 자비를 저해하고 촉진하는 요인을 밝힘으로써 향후 개입의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점, 그리고 정서전염의 과정에서 자기 몰입적인 태도를 감소시키는 자비 훈련을 개발함으로써 자기 자신과 타인 모두를 향한 자비, 그리고 공감과 조망 수용 능력, 심리적 건강의 증진 효과를 검증했다는 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심리학에서는 이제 불교의 맥락 전체를 고려하지 않고 처치 하나 일부를 떼서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쓰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데요. 불교의 무아라든지 연기적 세계관이라든지 이런 불교적 가치를 반영하는 훈련을 개발했다는데 이 의의가 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현상들을 나의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면 현상들에 대한 애착으로 고통받는 자아는 구축되지 않는다는 올렌스키의 말이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정서전염의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경험되는 여러 가지 심적 상태를 이것이 내 것이다, 내가 발생시킨 것이다 라고 동일시하지 않고 타인의 영향으로 이런 것들이 경험될 수 있다라고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리고 또 우리 모두가 고통을 함께 경험하고 있고 우리 모두가 함께 평안해지기를 염원하는 자비가 있다면 이런 끊임없는 정서전염의 과정에서도 우리가 덜 고통받을 수 있게 되고 또 타인의 행복에도 더 기뻐할 수 있고 자비로운 사람으로서 또 자비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자, 제가 시간을 너무 초과해서 죄송하고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비 조망 훈련이 아주 잘 돼 계셔서 시간이 급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편안한 톤으로 끝까지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